이제 그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 실천 기술의 각 기관별로 사용되는 그 실천 기술의 적용에 대해서 보는데 그 사회복지 실천 분야별 또 그 현장에 따라서 실천 기술은 다양하게 있죠. 제가 그 밤이 점점 깊어갈수록 배경이 좀 더 어두워지고 좀 그 화면이 이상해서 제가 카메라를 껐어요. 그래서 제 얼굴은 보여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 여기서 살펴보면 각 분야별로 사회복지 그 활동하는 그 현장의 기관에 따라서 각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그 각각의 기관에 따른 그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그 실천 기술 그 실천 분야의 특징들은 각기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문적인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이 각 분야별로 어떤 그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제 아동복지 분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동복지는 아동이 이제 가족과 사회 일원으로서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아동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 아동복지에서는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동복지법에서 근거하는 여러 가지 그 아동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동들에게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해 돼야 되는지. 이 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서 또 행복하게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보장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요.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아동복지 시설은 이 아동복지법 제50조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모든 사회복지는 법을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또 그 법에 의해서 활동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야들은 숙지하고 계시는 게 참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각 아동시설의 고유 업무와 함께 이렇게 아동의 건전한 발달 또 이 아동이 그 가족과 지역 주민에게 상담이나 정보를 제공해서 보호와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이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과 건강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그 뭐 체험활동 프로그램이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또 이 아동복지 분야는 각 그 아동시설만의 고유한 업무와 함께 이 아동들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충분히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 분야의 사회복지사는 이런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동을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또 아동의 욕구에
적합한 기술이나 뭐 이런 태도 등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동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뭐 언어 행동을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아동들에게 효과적인 면접 활동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을 개발하고 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해서 이들에게 적절하게 잘 개입하고 또 그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아동들의 입장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또 부모와 같은 그 주양육자의 지원자 역할을 해서 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중개자 역할도 함께 해야 되겠죠. 또한 이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아동보호시설에서 아니면 아동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활동 영역을 넓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뭐 그 아동들에게 중개자 역할이나 아니면 뭐 양육자 역할이나 아니면 뭐 선생님 역할이나 이런 뭐 상담가의 역할도 해야 될 때도 있을 테고 또 조력자의 역할도 해야 될 때가 있어야 될 거고 아니면 또 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사회복지사가 해 나가야 할 텐데 이럴 때 사회복지사들은 이 아동 시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적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동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우선 아동복지 시설의 종류라든가 아니면 그 시설의 설치의 목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책의 그 2020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 놓은 아동복지 시설의 종류와 설치의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있습니다. 우선 아동 양육시설을 살펴보면요. 보호 대상 아동을 입소시켜서 보호하고 양육 및 취업 훈련, 자립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이런 그 아동 양육 시설이 우리 원주 지역에도 있죠. 몇 군데가 있는데 이 시설에서 아동들이 건강하게 잘 양육될 수 있고 또 그들의 진로를 잘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되겠죠. 또한 아동 일시보호 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보호대상 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 대책 수립 및 보호 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이 아동 일시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뭐 위급한 상황이 됐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 그 긴급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아동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기관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아마 굿네이버스나 이런 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만나거나 이렇게 부모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아동들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양육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진로를 선택하고 또 이들이 자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내 나가는 역할을 하겠죠. 아동보호치료시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강목의 시설을 말하는데 우선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19세 미만의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정서적 행동적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가 필요한 아동보호 치료 시설을 말한다. 이것이 이제 아동보호 치료 시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아직 19세 미만인데 범죄를 저질러서 아이들이 소년원에 가기에는 조금 나이가 안 되고, 그런데 문제 행동이 계속 일어나니까 사회로부터의 어떤 격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아이들을 위탁해서, 아니 이렇게 분리해서 건강한 이제 사회인으로 만들어 가는데, 요즘에는 그런 데들 이름을 뭐 무슨 학교 뭐 이렇게 만들어서 치료도 하고, 또 아이들이 그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공동생활가정은 여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듣거나 또 많이 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공동생활가정의 설립 목적은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이제 그 설치 목적인데, 지금 공동생활가정도 그 전에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소규모로 그룹홈 형태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그래서 여기 그 원주에도 라온 같은 데가 이제 여기 들어가겠죠. 그런 데가 이제 이 아이들이 뭐 길게는 뭐 몇 개월부터 뭐 1년이나 뭐 2년이나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여기 원주의 라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런 여러 식자재라든가 뭐 이런 걸 직접 구입해서 이제 시설에서 나오기 전에 몇 개월 동안 이제 준비 기간으로 본인들이 직접 그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시장을 봐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립을 준비하는 그런 시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횡성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동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그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또 치료, 예방, 연구 이런 목적을 하는 시설로 이렇게 각각의 시설의 종류와 설치 목적은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은 본인이 목적하는 어떤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이런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을 보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복지 분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인복지 분야는 노인복지법에서 말하는 노인복지시설, 그 기능에 따라서 제가 노인복지시설이 있고요,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있고요, 또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는 거는 그 노인복지시설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그 복지법도 같은 제가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노인복지법 38조에 의해서 하는 거고, 또 노인주거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32조, 또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이제 노인복지법 34조, 이렇게 각 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설치 운영되어지는데, 이런 제가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니면 뭐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의료복지시설, 이런 복지시설은 주거를 함께 제공하는 생활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노인복지시설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생활하는데 이런 불편이 있는 노인 가정의 각종 이런 재가 또는 뭐 이런 보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서비스 제공 시설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노인복지시설 가운데서 이런 소규모이면서 가장 많이 설치 운영되는 그런 시설의 유형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 노인들의 여가 노인 복지 시설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던 뭐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아니면 노인 교실, 노인 일자리 뭐 이런 노인 사회 활동이나 아니면 여가 활동 지원 서비스로 또 있고 또 이런 노인 전문 보호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노인 학대 피해자 쉼터, 노인 돌봄 서비스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분야에서 이런 사회복지사는 그 노인들이 정체감이라든가 아니면 상실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런 복지 분야의 돌봄 서비스를 진행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 재가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노인 주거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노인 사회생활활동 여가시설 서비스 이런 것들은 주변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보셔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되겠죠. 노인복지 분야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돌봄 서비스를 통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취업교육이나 사회교육, 여가활동 지도 또는 치매노인을 위한 가족 프로그램 등 이렇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 이런 지도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이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하고 설치 목적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노인 주거복지시설을 보면요. 이런 양로시설이나 아니면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 복지주택 이렇게 구분되어서 있고요.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그런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입소 정원이 10명 이상인 시설이 양로시설에 들어가겠고요. 노인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5명이나 9명 이렇게 작은 소규모로 일어나는데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고요. 노인 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해서 주거의 편의나 아니면 생활지도 또 상담,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30세대 이상 시설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 노인 의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인 요양시설이 있죠. 뭐 치매나 중풍 이런 분들이 이제 등급을 받아서 이런데 입소하게 되는 거죠. 또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입소 정원이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하는 것이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속하겠습니다. 또 이제 방문 요양 서비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주간 보호 서비스, 뭐 단기 보호 서비스 요거는 선생님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하고 설치 목적, 뭐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차근차근 읽으셔서 잘 숙지해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 분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는
이 장애인 복지 분야의 기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보호와 함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 생활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런 지역사회가 이제는 장애인들도 이제 탈시설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용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서 그들도 같은 지역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지금 그 장애인 시설이 이제 없어지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법적으로 이제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 복지 시설은 마찬가지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제58조 1항에 근거해서 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쉼터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애인 주거시설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가정 형태를 갖춘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소규모 주거시설에 거주하면서 사회적 자립에 필요한 자원을 받는 곳으로 이런 대규모 생활시설의 대안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이제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속하는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서 지역 장애인들의 자활 자립과 복지 증진을 돕는 장애인 종합센터에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자립생활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장애인의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에 최대한 존중해서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록 그 기관을 운영하고 또 그 기관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장애인들의 탈시설 전환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이슈들을 보면 요즘에 장애인 부모들이 여러 가지 삭발 운동을 한다거나 이래서 이들에게 그 복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 종류와 설치 목적도 여러 선생님들이 한번 찬찬히 잘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시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신건강 분야에서 사회복지시설에는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이 있고요. 이런 정신재활시설은 주거를 제공하는 생활시설과 재활훈련시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재활훈련시설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직업활동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상담, 교육, 취업, 여가, 문화, 거주, 사회참여 등 이런 각종 재활활동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이런 질환자나 아니면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서 요양하게 하는 재활 지원을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물론 이런 데도 다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아니면 정신건강증진법이나 이런 법률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고 또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관의 대표적인 것은 정신건강 복지센터 아니면 정신의료기관, 자살예방센터, 중독자 통합관리자 지원센터,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사회복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재활시설의 종류와 설치 목적도 잘 읽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및 여성복지 분야인데, 이 여성복지 분야가 아마 그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하는 데인데, 여성가족부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가족과 여성복지 분야에는 크게 보면은 이제 이런 가족 지원 시설과 또 이제 모자보건 그 복지 시설 뭐 이런 요렇게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이런 미혼모 가족 복지 시설이나 이런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뭐 이런 요런 피해 여성들이 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보호 시설들을 이제 여성 가족부에서 만들고 또 그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요런데 여성복지시설 등이 이제 여기에 속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분야로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보면 고용복지 분야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지역 자활센터가 여기에 그 아주 대표적인 그 실천 현장으로서 이제 저소득 지역 주민들이 자활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 상담이나 직업교육, 취업알선, 사례관리, 지역 자원 연계 이런 자활 지원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 살펴보면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그 주거복지사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가구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로 주거복지 서비스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동사무소 이런 데 가면 주거복지를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주무관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이제 이런 그 LH 같은 곳을 연계해 주거나 아니면은 이런 NGO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 이런 데서 이런 주거복지를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 월 사용료를 뭐 제공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요. 또 금융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융복지상담사는 채무조정제도나 아니면 복지제도 등 활동하여서 내담자로 채무적인 문제 해결을 돕는 동시에 법률 지원이나 일자리,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서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 원주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밝음 신협 같은 데서 이런 금융복지 분야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뭐 그 어떤 방법으로 자립을 할 것인가 이런 금융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이런 교육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보면 그 자신들의 어떤 역할들도 할 뿐만 아니라 이분들 클라이언트들과 잘 협조해서 금융적인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장에서 이렇게 실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쭉 보면서 여러 선생님들은 나는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면 내가 정말로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장을 공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